범선. 그래서 그 돛대의 사령관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그 돛배 빅토리호의 돛대의 높이가 55m에서 55m였기 때문에 바로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의 동상의 기단 높이가 55m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징성이 있듯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23전 전승의 신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23m로 높여달라고 작년 7월 말에 대통령실 국민 제안 코너에다가 제가 제안을 해서 현재 아직 기각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검토하고 있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가르 해전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나폴레옹은 영국 점령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좀 이따 나폴레옹 영화에서 곧 말씀드리겠지만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가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트라팔가르 해전으로부터 불과 5주 후에 있었습니다. 5주 후. 트라팔가르 해전이 1805년 10월 21일인데요. 그로부터 5주 후인 1805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의 수많은 40개의 전투 승리 중에서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가 아우스터리츠 전투인데요. 그 트라팔가르 해전의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5주 후인 1805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지 1주년이 됐던 날입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건 1804년 12월 2일인데요. 그로부터 딱 1주년이 됐던 1805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가 바로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그곳에서 나폴레옹이 승리를 했고 그걸 승리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에는 개선문이 세워졌고요. 프랑스 파리에는 오세릴리츠라는 지하철역 이름도 있습니다. 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지금까지 김한민 감독님의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작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그러한 우리 최고의 민족의 영웅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 기단 높이를 23m로 높여달라는 국민 제안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 달 20일, 12월 20일에 개봉되는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작 중에 마지막 제3부에 해당되는 노량 죽음의 바다가 개봉이 되는데요. 그보다 딱 2주 앞선 시점인 12월 6일에 개봉되는 영화 나폴레옹에 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벌써 아까 촬영 시작한 지 한 38분 촬영한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 용량이 대략 한 1시간 15분 정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0분 동안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분 동안.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폴레옹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나폴레옹은 12월 6일에 개봉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노량 죽음의 바다는 12월 20일에 개봉되는데 그것은 제작비가 한 349억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제작비가 12월 20일에 개봉되는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는 제작비가 349억이고 손익분기점이 한 700에서 800만 관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2주 앞서 개봉되는 12월 6일에 개봉되는 영화 나폴레옹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 영화 나폴레옹은 11월 22일, 즉 앞으로 11일이 지나면 11월 22일인데요. 그날 미국하고 유럽 지역에는 개봉이 되고 대한민국에 개봉되는 게 12월 6일에 개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 나폴레옹은 애플 TV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유명한 OTT 서비스가 바로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애플 TV에서 제작한 게 영화 나폴레옹이고 애플 TV에서 독점 스트리밍을 하기 전에 극장판으로 개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봉되는 영화 나폴레옹은 제작비가 1억 3천만 불 정도 됩니다. 1억 3천만 불 정도 되다 보니까 한국 돈으로 1,7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곧 개봉이 되고요. 자, 그거의 감독은 리들리 스콧입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나이가 80세 정도 되시죠. 노장이시죠. 리들리 스콧 감독이 영화 나폴레옹을 감독을 하셨는데요. 그분의 주요 작품은 잘 아시다시피 에이리언이죠. 에이리언. 그 다음에 마션. 그 다음에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를 감독하셨던 리들리 스콧 감독이 영화 나폴레옹을 감독하셨고요. 주연 배우는 나폴레옹 역할은 호아킨 피닉스입니다. 호아킨 피닉스. 이분은 이제 4년 전인 2019년에 영화 조커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으신 분이고요. 또 리들리 스콧 감독과 배우 호아킨 피닉스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함께 작품을 만들었었죠. 글래디에이터에서. 그리고 영화 조커에서 호아킨 피닉스가 강렬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좋은 평가를 했던 리들리 스콧 감독이 이번 영화 나폴레옹에서 호아킨 피닉스를 주연 배우 나폴레옹 역할로 발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화 나폴레옹은 어떤 소재를 다루고 있냐면 200여 년 전에 약 20년 동안 유럽 대륙을 쥐락펴락했던 유럽 대륙을 장악했던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과 그의 연인이었던 첫 번째 부인 조제핀의 뜨거운 사랑과 또 나폴레옹의 40개 전투의 승리의 영광 중에 6개의 주요 전투의 그 전투씬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가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왔던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나폴레옹 일대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주요 전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폴레옹은 저보다 정확하게 200년 전에 출생을 했습니다. 1769년에 출생을 했고요. 이분은 그야말로 뭐 특별한 배경이 있거나 뭐 유명 가문이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지중해의 코르시카라는 그 조그만 섬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소영주, 대영주도 아니고 시골의 소영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코르시카 섬은 나중에 나폴레옹이 이제 1814년 5월에 유배를 가게 되는 그 엘바섬 근처에 있는 섬이 코르시카 섬인데요. 그 엘바섬보다 더 작은 섬이 코르시카 섬입니다. 그래서 코르시카 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요. 그곳은 원래 이탈리아령이었는데 나중에 나폴레옹 시대에 이탈리아가 프랑스한테 빼앗겨 버려서 이제 프랑스령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코르시카 섬에서 나폴레옹이 1769년에 소영주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나중에 이제 프랑스 본토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25살에 나폴레옹이 딱 20살이 됐던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1789년이면 나폴레옹이 20살 때인데요. 그때 자유평등 박애를 기치로 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그 프랑스 대혁명의 그러한 혁명이 주변 유럽 국가들로 확산이 돼가는 그러한 상황이 됐었던 거죠. 자,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건 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인문학 서적 세 번째로 출간했던 게 2020년 4월 1일에 출간했던 제목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이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인데요. 자, 그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은 인류 최초로 성공한 시민혁명입니다. 인류 최초로 성공한 시민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인데요. 그 전까지는 국가의 지도자가 국왕 또는 황제, 세습을 통해서 국가의 지도자가 계속 세습을 했었던 거죠. 아버지가 왕이면 또 아버지가 황제면 자기도 왕이나 황제가 됐던 세습을 통해서 권력을 승계된 게 군주정이지 않습니까? 공주정, 전제 군주정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인류 최초로 성공한 시민혁명인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이제 공화정이 실현된 거죠. 공화정. 공화정이라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을 해서 국가의 지도자를 직접 선택을 하는 거죠. 국민이, 백성들이 선택하는 게 공화정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의 정치 체제는 군주정보다는 공화정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영국 몇 개 국가는 뭐 입헌 군주정이긴 하지만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이 국가의 지도자를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공화정인 거죠. 공화정. 대한민국도 민주공화정이라고 헌법,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 1조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인류 최초로 성공한 시민혁명인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공화정이 실현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1789년 7월 14일입니다. 프랑스의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을 해서 습격을 해서 프랑스 대혁명의 첫 시작이 이루어진 게 바스티유 감옥 공격이지 않습니까? 자, 그게 프랑스 혁명이고, 난세에 영웅이 난다. 혼란한 시기에 영웅이 출현한다라는 말이,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프랑스 혁명의 그 격동기에 나폴레옹이라는 영웅이 탄생이 된 건데요. 그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이 혁명이 일어나서 그로부터 4년 후인 1793년에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인 콩코르드 광장에서 프랑스 귀족의 90% 정도인 3천여 명이 몰살을 당하게 되죠. 시민, 민중에 의해서 프랑스의 과거에 지배자였던 귀족, 왕족들 3천여 명이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인 콩코르드 광장에서 단두대에 다 처형이 됩니다. 단두대 칼날에 다 목이 날아가는 거죠. 프랑스 귀족, 왕족의 90%, 95% 정도 해당되는 3천여 명이 다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그 단두대를 발명했던 사람이 자코탱 박사입니다. 기오탱 박사입니다. 기오탱 박사. 기오탱 박사인데요. 그 단두대 칼날이 대각선 방향으로 돼 있어야 목이 잘 잘리지 않습니까? 그 단두대를 발명했던 기오탱 박사마저도 자신이 발명한 단두대에 의해서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기오탱 박사가 발명했다 해서 기오틴이라고 합니다. 단두대의 이름을 기오틴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귀족, 왕족들이 한 3천여 명 몰살을 당했고요. 심지어는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루이 16세와 그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도 단두대에서 1793년에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참사가 발생이 됐고, 그러한 격동의 시기에 자유평등 박애를 기치로 한 프랑스 대혁명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영웅이 탄생된 게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될 때 나폴레옹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20살. 그리고 그 프랑스 대혁명의 분위기가 유럽 각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유럽 각국의 왕이나 왕족들, 귀족들은 위기의식을 가졌었던 거죠. 왜냐? 프랑스에서 귀족들 한 95%또 왕비까지 다 몰살을 당해버리니까 3천여 명이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인 콩코르드 광장에서 몰살을 당하니까 유럽 각국으로 그런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이 확산되면 유럽의 자기 나라에도 왕이나 왕족, 귀족들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유럽 각국이 동맹을 맺어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에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대프랑스 동맹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프랑스 동맹군.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혁명 정신을 각 유럽 각국에 확산시키는 그러한
프랑스군의 선봉에 섰던 분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고 그에 맞서서 나폴레옹에 맞서서 싸웠던 유럽 각국의 동맹군들을 대프랑스 동맹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격동의 시기에 나폴레옹의 그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그린 영화 나폴레옹이 바로 12월 6일에 대한민국에 개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그 당시에 나폴레옹은 20살이었고 또 25살에 프랑스 나폴레옹은 장군이 됩니다. 장군. 군대에서 별 장성이 된 겁니다. 요즘 25살이면 군대에서 병장으로 제대하는 그런 연령대인데요. 나폴레옹은 25살에 장군이 됐습니다. 장군. 현재 기온이 현재 시각이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 아침 7시 40분인데요. 강의하려면 9시까지 한 1시간 20분 남았습니다. 아침에 기온을 조회 보니까 서울은 영하 1도입니다. 서울은 영하 1도인데 이거 부산은 천리길 남쪽에 있다 보니까 서울보다 남쪽 천리길 남쪽 부산은 영상 6도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영상 한 8도 정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쌀쌀합니다. 지금 난방이 안 돼 있어서 좀 쌀쌀합니다. 물을 좀 마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25살 때 장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나폴레옹이 30살 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1799년 나폴레옹의 나이 30살 때 브르메리 18일의 쿠데타라고 합니다. 브르메리 18일의 쿠데타라고 하는데요. 자, 그 쿠데타를 통해서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전권을 장악을 하게 되죠. 자, 그 전에는 총재 정부 시절이 있었죠.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총재 정부, 예를 들어 요즘 한국은행 총재, 또 무슨 여당의 총재, 요즘 여당 대표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민정당 총재, 공화당 총재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런 식으로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는 4, 5년 정도 총재 정부가 공화정을 이끌었었는데요. 그런데 그 뒤로 나폴레옹이 장군이 됐던 1794년 무렵에는 이제 총재 정부가 아니라 통령 정부가 됐습니다. 통령 정부, 대통령 할 때 통령이죠. 통령. 그 통령 정부의 1통령, 2통령, 3통령 이렇게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요. 그 중에 나폴레옹이 제1통령을 했죠. 사실상 대통령을 한 거죠. 제1통령. 그러니까 1799년 나이 30세 때, 나폴레옹 나이 30세 때 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나폴레옹이 제1통령이 됐었던 겁니다. 국가의 제1의 지도자,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그 지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804년 12월 2일에 드디어 나폴레옹이 스스로 35살의 나이, 1804년 12월 2일 나폴레옹의 나이 35살의 나이에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누가 추대한 것도 아니고 국민이 선출한 것도 아니고 나폴레옹 스스로가 이 황제의 자리 옥자에 오른 겁니다. 그게 1804년 12월 2일 나폴레옹의 나이 35살에 프랑스 제1제국의 나폴레옹 1세 황제의 즉위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 제국할 때 제국이라는 것은 황제가 통치하는 그 정치 체제를 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정. 그래서 프랑스 제국의 제정이 시작이 된 거죠.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발발되고 그로부터 한 15년 정도는 프랑스의 공화정이 있었는데요. 공화정이 있다가 15년 공화정이 유지되다가 1804년에는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가 통치하는 제정시대로 전환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계 3대 악성 중에 하나인 베토벤이 나옵니다. 오스트리아의 세계적인 작곡가 베토벤이 출연하는데요. 세계 3대 작곡가 하면 바그너, 모차르트, 베토벤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세계 3대 작곡가 중에 한 명인 악성 베토벤, 음악의 성인 악성 베토벤이 나폴레옹이 통령 시절에
통영, 그러니까 공화정의 말기죠. 통영 시절에 나폴레옹의 그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이끌고 있는 나폴레옹 통영을 흠모해서 베토벤이 나폴레옹의 영웅적 기계를 찬양하는 교향곡 3번 영웅을 작곡을 합니다. 영웅을 작곡을 하는데요. 제목을 보나파르트 교향곡으로 정했습니다. 베토벤의 그 유명한 교향곡 운명도 있고 전원도 있고 영웅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 교향곡 3번이 영웅이지 않습니까? 영웅. 그게 바로 나폴레옹 통영을 흠모 찬양하는 베토벤의 그 교향곡 제목이 보나파르트 교향곡입니다. 나폴레옹의 풀네임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나폴레옹의 풀네임이다 보니까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이 바로 제목이 표지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나파르트 교향곡. 그런데 나폴레옹이 1804년 12월 2일에 황제로 즉위를 하니까 베토벤이 그 악보의 표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폴레옹 당신도 결국은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종신 황제가 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황제로 군림하기 위해서 결국은 황제정, 제정 시대를 열었구나. 나폴레옹 제국의 황제로 즉위를 했구나. 당신도 결국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한 인물에 불과하다. 공화정 15년의 역사를 끝내버리고 이제는 황제, 종신 집권을 하기 위해서 황제가 됐구나. 당신도 평범한 인물일 뿐이다. 라고 나폴레옹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나폴레옹을 흠모해서 작곡했던 교향곡 3번 영웅, 제목 보나파르트 교향곡 표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의 그 작곡 배경인 거고요. 굉장히 몸이 좀 으시시할 정도로 굉장히 썰렁한데요. 영상 한 7도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난방이 안 돼가지고 썰렁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저 계속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 그런 식으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이제 그 황제가 되고 그 전에 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보다 좀 앞서서 얼마 앞선 시점이냐면 4년 앞선 시점 1800년 5월 말에 나폴레옹이 제2차 이탈리아 원정을 갑니다. 제2차 이탈리아 원정 때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 밀라노 쪽으로 진격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2세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를. 자, 그 프란츠 2세는 누구냐? 바로 1793년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에서 처형이 됐던 프랑스의 국왕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의 친오빠가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겸 오스트리아 국왕인 프란츠 2세입니다. 그 프란츠 2세나 마리 앙뚜아네트의 어머니가 바로 오스트리아의 여제, 신성 로마 제국의 여자 황제인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여하튼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나폴레옹이 제2차 이탈리아 원정을 통해서 그쪽 이탈리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과정이 바로 1800년 5월 말입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알프스의 생베르나르 협곡을 넘어갑니다. 알프스의 최고봉은 해발 4807m의 몽블랑인데요. 그보다는 더 낮은 지대죠. 협곡을 넘어가는데 거기가 해발 2000m급인 생베르나르 협곡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을 넘어갈 때 나폴레옹보다 한 8년 정도 후배인 한 장군이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군, 사령관님, 이 알프스를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폴레옹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네가 말한 그것은 프랑스어가 아닐세. 그게 와전돼서 그걸 의역을 해서 바로 나폴레옹의 명언인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말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배 장군이 나폴레옹한테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밀라노로 진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폴레옹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자네가 한 말은 프랑스어가 아닐세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걸 의역해서 나폴레옹의 명언이 탄생하기를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말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말하는 것은 프랑스어가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어 사전에 없다. 그러니까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라고 나폴레옹이 말한 걸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더 의역을 하게 되면 그 알프스 산맥을 넘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다. 나의 사전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가 탄생을 했고요. 그게 1800년 5월 말일이고 그래서 알프스를 돌파합니다. 그래서 1800년 6월 2일 날 이탈리아 밀라노 지역에서 그 유명한 마렌고 전투가 발생이 됩니다. 마렌고 전투가 발생이 돼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 군대를 괴멸시키게 됩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 많은 그림을 보셨을 텐데요. 제가 87학번인데요. 저의 학창 시절에도 완전정복이라는 참고 도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표지 그림에 나폴레옹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알프스를 넘어가는 그 그림 많이 보셨죠? 제가 그래서 2020년 4월 1일에 인문학서적 세 번째로 출간했던 작품인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이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인데요. 거기에 표지 그림도 바로 그 나폴레옹이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백마의 앞발 두 발을 딱 이렇게 지켜든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을 제가 인문학서적 세 번째 작품의 표지 그림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여하튼 그 알프스를 나폴레옹이 넘어갈 때 그 그린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나폴레옹의 궁중화가,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는 정식 군중화가로 선임이 되기도 했고, 그 전에 나폴레옹의 통영 정부 시절에 나폴레옹을 또 흠모했던 프랑스의 고전주의 화가이기도 한데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실물을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갈 때 그 추운 알프스 산맥을 넘다 보니까 초췌한 모습으로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노새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말을 타고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노새를 타고 넘어가는데 병사들은 그 포병, 요즘도 육군의 3대 병과가 보포기입니다. 포병 기갑부대인데요. 그 당시도 보포기인데 기자가 다르죠. 보병하고 포병은 똑같은데요. 지금은 기갑부대인데 그 당시는 기병입니다. 기병, 말 타는 병사들, 말 타고 싸우는 것을 기병이라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병들, 포병들, 보병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대포를 운반할 때 알프스를 넘어가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포를 다 분해를 했습니다. 분해를 해가지고 병사들이 작은 그 부품들은 병사들이 짊어지고 넘어가고 대포의 그 포신이라고 하죠. 포가 나가는 발사되는 그 포관 있지 않습니까? 원통형 관. 그 포신은 노새들이 끌고 넘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처절하게 넘어간 게 바로 알프스 산맥 넘어간 건데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병사들이 다 넘어간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노새를 타고 넘어갔지 백마를 타고 넘어간 건 아닌데 연출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가 고전주의 화가가 그 사실대로 사실주의 작품으로 리얼하게 피곤한 모습의 나폴레옹, 그 다음에 노새를 타고 넘어가는 모습을 그리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폴레옹이 그 화가한테 말하기를 그림이라는 것은 그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멋진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뭔가 보여주기, 이런 쇼잉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군사들에게 이 위풍당당한 모습의 그림을 보여줘가지고 우리 프랑스 대군은 알프스를 넘어가서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이탈리아 점령군들 다 괴멸시켰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러한 전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려내야 되니까 사실적으로 그리지 말고 연출된 그림으로 상상력이 중요하다. 그림을 그릴 때는 상상력이 중요하다. 사실적인 리얼리즘이 아니라 상상력이 중요하다.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그려달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게 바로 멋진 위풍당당한 백마를 타고 넘어가는 모습이 거기에서 탄생한 겁니다. 그 그림이 완전 정복의 표지 그림이죠. 그 뒤로도 그 작품은 5점 정도가 더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림에 보면 하단에 위풍당당한 앞발을 치켜 세운 백마의 그 그림, 나폴레옹이 아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그려진 그 그림의 하단을 보면 바위 안반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니발, 샤를마뉴 이렇게 안반에 새겨져 있는데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알프스를 넘어간 최초의 인물이 제2차 포에니 전쟁이었던 기원전 218년에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고대 로마 제국과 경쟁 국가가 지금의 튀니지의 전신이 카르타고지 않습니까? 북아프리카의 최강자 튀니지의 전신 카르타고와 로마가 지중해의 제해권을 가지고 격돌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보다는 카르타고가 더 우월적 지위, 우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냐? 지중해에서는 카르타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지중해의 물로 손도 씻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중해의 해상 제해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나라는 고대 로마 제국이 아니라 북아프리카의 최강자 지금의 튀니지의 전신인 카르타고입니다. 그 카르타고의 명장이 한니발 장군이고요. 자, 그 한니발 장군이 이제 고대 로마와 격돌을 하기 위해서 제1차 포에니 전쟁 때는 한니발의 아버지가 출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패배를 했죠. 그래서 1차 포에니 전쟁 때 패배했던 한니발 장군의 아버지는 8살 나이밖에 안 됐던 한니발을 데리고 아들 한니발과 함께 신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다음 포에니 전쟁에서는 아버지인 나는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졌지만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아들인 한니발 너는 꼭 로마를 이겨야 된다라고 신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영웅인 아들 한니발입니다. 한니발이 카르타고의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최초로 넘었던 인물입니다. 인류 역사상 알프스 산맥 생베르나르 협곡을 해발 2000m 그 고지를